안녕하십니까, 황희만입니다. 우리 사회의 현안을 가감없이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IFS가 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놓고 두 전문가들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편에는 김태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장영근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지난 7월이죠. 화성 14호를 계속 발사를 해서 이제는 그 ICBM이 미국 본토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장 교수님 보시기에. 네, 뭐 실제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작년 올해 걸쳐서 한 대부분의 미사일 발사들이 이제 고각 발사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7월 4일 발사했을 때는 이제 고도가 한 2,802km 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사거리가 933km 나갔다 이렇게 발사하면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탄두 무게가 한 900kg 정도 그리고 이제 정상 궤적으로 그 탄두 무게로는 한 6,200km 정도 나간다. 물론 이제 6,200km가 보통 이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5,500km 이상이기 때문에 ICBM이라고 하는데 예. 정상적으로 보면 6,200 정도면은 사실 알래스카 정도밖에 못 때립니다.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보여준 게 7월 28일 발사고 여기서 탄두 무게를 한 반으로 줄여서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약 한 9,000km 정도 사거리가 나갑니다. 그러면 9,000km면은 미국의 그 서해안에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시애틀 정도를 타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워싱턴 DC나 뉴욕을 때리려면 적어도 최소한도 11,000km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화성 14 ICBM의 엔진 형상 그리고 이제 2단 그 미사일 체계로는 아마 이제 그 정도 사거리까지는 안 나올 거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3단을 추가하거나 또는 2단의 그 로켓을 일부 변경을 통해서 아마 이제 추가적인 발사 시도를 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게 전시 운영 능력을 북한이 갖출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겠네요. 장 교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그런 시점이 가까운 건지 그건 불가능한 얘기인지. 네,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 재진입 기술입니다. 대위권을 다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런 지상에서의 그 모사 시험을 보여줬으면은 우리가 진짜 재진입 기술 상당히 연구를 했구나 할 텐데 그런 부분은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실질적으로 저런 그 이론 분석을 했겠죠, 당연히. 이런 지상 모서 시험을 통해서 모든 걸 검증했을까.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과연 재진입 기술을 가지고 있겠느냐. 뭐 이런 시험을 지상 그 모사 시험을 안 하더라도 자기들이 형상을 만들어서 이론적 분석을 통해서 직접 이제 시험 발사를 통해서 검증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조차도 문제는 뭐냐면은 이 쏘면은 사실은 그 재진입체를 떨어진 데 가서 수거를 해와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수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대부분 쏘면은 어디에 떨어지냐면 일본의 이이지 배타적 경제 소역에 떨어지는데 거기 못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수거를 못하니까 검증은 지금 또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지난번에 쐈을 때도 뭐 이제 7월 28일에 쐈을 때도 홋카이도 인근에 그 이제 기상 카메라 가지고 뭔가 봤는데 과연 얘가 제대로 떨어졌느냐. 근데 이제 미국 전문가는 이제 한 3-4km 정도에서 이미 얘가 불에 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재진입 기술은 아직 완전히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 운영 성능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못 하는 거고요. 다만 북한이 지난번에 북극성 2호라는 그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하면서 두 번째 쏘고 성공한 다음에 바로 실전 배치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ICBM을 2차 발사를 4일날 28일날 2차 발사를 두 번이나 했는데 실전 배치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자기들도 아직은 ICBM이 이런 그 운영 성능을 제대로 군사적 운영 성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추가적인 이제 시험 발사를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 단계로서는 재진입 기술에 성공했다는 어떠한 증거는 찾을 수 없지만 없죠. 그러나 저희들이 그 북한이 핵 개발할 때도 뭐 핵 개발 하겠느냐 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실제 이제 재진입 기술도 습득해서 그 전시 운영 성능이 입증이 돼서 실전 배치를 한다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외교적으로도 안보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김태호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게 이게 우리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미리 선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제 장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그 기술공학적 입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사회과학도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자면요. 북한의 재진입 기술 같은 것은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네. 북한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재진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속도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아마 이제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미 북한이 스커드 C만 해도 사거리가 한 600km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조그마한 재진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위에 뭐 IRBM이나 ICBM으로 가면서 더 혹독한 환경에서 재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미 북한이 실전 배치하고 있는 미사일들도 다 재진입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ICBM 재진입 기술이 우리 눈으로 확인 안 됐다고 해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사회과학자 입장에서는 좀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북한이 ICBM에 핵탄두를 싣고 미국을 강타하는 경우를, 미국을 타격하는 경우를 상정한다면요, 정확도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 ICBM급으로 상대방의 소위 생존 근거지, 대도시, 산업 밀집지 이런 쪽을 타겟으로 삼을 때는요, 고도의 정확성 자체가 필요하지 않고요. 그게 고도로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광범위한 지역을 공포의 대상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효과는 이미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아직까지 미국을 때릴 수 있다 없다 이 얘기에 매달리기보다는 미국을 이제 때릴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국제 정치를 해야 한다. 네. 이제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새 무슨 뭐 게임 체인저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아시다시피 북한은 대한민국 경제력의 45분의 1이죠. GDP 숫자로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고, 근데 그런 북한이 지금 계속 사고를 치면서 미국하고 대등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연결고리는 핵미사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핵미사일이 아니면 세계 강대국들이 북한을 눈길이나 주겠느냐 하는 문제죠. 근데 이제 ICBM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면서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 결국 북한의 ICBM이 미국의 동맹정책, 대외정책을 변화시키는 변수가 된다는, 이미 그 단계에 지금 돌입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제일 주목하는 것은요, ICBM이 한미 동맹,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정책에 어떤 변수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디커플링 이펙트, 동맹을 이완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그거는 한반도에 전쟁이 나거나 유사 상태가 되면 미국이 한국을 도와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 동맹의 취지인데,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국을 도우려고 하면 북한이 핵을 사용하고, 그러면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서 핵보복을 하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미국 본토에 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 이 소위 핵우산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바로 직접적인 이제 변수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사시에 미군이 한반도에 정원된다면 뭐 괌이나 오키나와나 주변에 있는 미국의 그 아시아 기지들에서부터 군사력이 오게 돼 있는데요. 그걸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군사 수단이 바로 IRBM 중거리 탄도탄들입니다. 지금 이 북한이 북극성 2호 같은 걸 이미 보였는데요. 이게 이제 같은 논리가 되는 거죠. 한국에 군대를 보내려고 하다가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우리 아들, 딸들이 다 맞아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이 동맹의 소위 그 강도를 떨어뜨리고 희석시키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이 게임 체인저의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과 북한이 이렇게 서로 전략적으로 얘기하고 한다면 결국 한국은 그냥 쏙 빠지는, 소위 말해서 뭐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나요? 이런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우선 다급하게 북한 위협에 불을 꺼야 하고요. 한국은 북한을 움직이는데 큰 지렛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또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을 감소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을 압박해서 움직이게 하는 힘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싫든 좋든 자연스럽게 미국이 이 한국을 배제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우려하는 코리아 패싱 현상인데요. 북한의 ICBM이 위력을 발휘할수록 코리아 패싱을 부추길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미국이 사드 기지를 우리 이제 성주 기지에 이제 설치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이 사드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술적으로는 우리 사드가 중국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적극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뭐 실제로 이게 사드가 중국이 만일에 ICBM을 쏘거나 무슨 뭐 미사일을 쐈을 때 잡을 수 있는 그런 사거리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얘가 요격 미사일인데 예를 들면은 사거리가 뭐 200km 안팎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성주에 위치한 사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못한다. 다만 이제 그 사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능 중에 가장 우수한 게 뭐냐면 레이더입니다. 특히 이제 레이더의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 뭐 얘가 볼 수 있는 사거리가 만일에 뭐 2000km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120도 각도로 되어 있는데 그걸 뭐 만일에 20도로 줄이면 뭐 한 4-5,000km 나가는 거죠. 그게 레이더의 특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중국이 굉장히 이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자기들한테 이제 굉장히 불리하다. 사실은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엔 기술적인 그런 거보다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이 사드를 갖다 놓음으로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국이 그동안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에 안 들어가려고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실제 사드 체계를 여기다 갖다 놓고 미군이 운영하게 되면 이제 결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관측된 모든 데이터들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서 바로 연동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걸 이제 우리 보고 막지 못했냐 하는 게 이제 중국의 주장입니다. 네. 그게 이제 코리아 배싱입니다. 이번에는. 배싱. 예. 그러니까 중국의 한국 때리기죠.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는 것은 코리아 패싱이고요. 이건 이제 코리아 배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우리 장 교수님 잘 기술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중국도 한국이 사드를 가져다 놓는 이유가 북한이 핵실험을 반복하고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기 때문에 위협의 수준이 높아져서 생존을 위해서 가져다 놓는 것이다. 이게 중국이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알고 있으면서도 때린다. 예.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중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중국 자기들은 지금 뭐 이 사정거리 3,000km가 넘는 대형 레이더를 가져다 놓고 흑룡강성에 ICBM 핵무기들을 재배치하고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강대국인데요. 한국이 이거 하는 거 가지고 중국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신냉전 구도 안에서 설명이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중국은 이제 도광양회의 시대가 지났다고 보죠. 중국은 이제 대국 굴기를 하고 중국이 핵심이 되는 국제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 이게 사실 중국 몽입니다. 중국 꿈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패권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군사력이 자기들한테 가까이 오는 것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드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미국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미국이 더 강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만만한 한국을 때리는 거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한국이 힘이 없어 얻어맞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일 잘못된 가정 중에 하나는요. 사드 문제, 이 사드 보복을 당하는 이유는 전임 정부가 대중 외교를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뭐 사드 배치를 하려면 중국한테 몇 년 전부터 미리 이렇게 알려주고 뜸을 들여서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않았어야 했다. 갑자기 느닷없이 발표를 하니까 중국이 화를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는요. 전부 자학적인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스스로 학대하는 얘기인데요. 참 저는 듣기 싫어요. 중국이 사드 보복하는 것은 때가 돼서 하는 겁니다. 예, 중국은 지금 전략 차원에서 예, 때가 돼서 하는 겁니다. 중국은 한국의 경제 GDP 규모 8배를 넘었고요. 이제는 과거의 종주국 마인드를 다시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고 한국 길들이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감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드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한국 때리기를 시도할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필연이거든요. 이 문제를 대응함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이 미세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해요. 뭐 어떻게 외교를 수완을 잘해서 이 머뉴버링을 잘해서 중국과 미국의 양쪽의 구미를 다 맞추겠느냐 이런 소위 잔잔한 생각을 하실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지렛대가 부족해서 중국이 만만한 한국을 때리는 것이다. 우리가 분발해서 힘을 합치고
지렛대를 만들어 나가고 국력을 키우는 방법이 뭔가 이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국력의 문제가 국제사회에서는 모든 걸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국력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근데 어쨌든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기도 개발하고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인데 미국에서는 저 북한을 미리 선제 타격해버리자 이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솔직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게 뭐 8월에 뭐 위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설까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국제 정책상 보면은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예,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우리 이미 간파를 했죠. 말은 굉장히 크게 하지만 실제로 손해보는 일을 쉽게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취임하자마자 중국에 대해서도 엄청 엄포를 놓았지만 결국은 협상으로 갔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에 대해서 그 큰 위협을 가하더라도 결국 행동하는 건 어렵다. 이제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뭐 탄핵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데 국내 정치 상황이 더 나빠지면 외부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가능성도 좀 있어요. 예. 그다음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앞으로 계속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미국 내 여론이 극도로 나빠졌을 때 미국 정부는 그 여론을 대변하기 위해서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 이런저런 가능성들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될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 정부, 국민, 군 모두가 설마 하면서 지나고 있어요, 지금. 뭐 여기 솔직하게 누가 8월 군사 위기설에 대해서 누가 지금 대비하고 있는 부처가 있습니까? 우리 군대가 있습니까? 국민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설마 하고 지나고 있거든요. 네. 북한이 어쨌든 핵무기도 개발했고 네. 또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고 근데 이번에 유엔에서 또 제재를 했지만 이게 제대로 북한을 길들 수 있겠느냐. 그 제재에 대해서는 저는 뭐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가 신냉전에 몰두하고 있거든요. 미국과 미일 동맹을 견제하는데 북한을 써먹겠다. 그래서 북한을 죽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겉으로는 유엔 제재에 동참하지만 뒤로는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도와주는 이중 플레이를 계속해왔고 그래서 이 구도가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번 2371호 내용도 그렇게 뭐 약하지는 않습니다. 제대로만 이행된다면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꽤 들어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중국이 잘 이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은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제재 속에서도 계속 그렇게 핵을 개발했고 또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국력이 있어야 코리아 패싱도 안 당하고 코리아 배싱도 안 당할 텐데 그렇다면 그 안보에 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 방위를 해야 될 텐데 우리 뭐 킬체인인가요? KMD인가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그게 와 있는 겁니까? 장 교수님? 체인이라는 의미가 이제 그 처음에 탐지 추적부터 때려가지고 이제 평가까지 하는 그런 네. 체인을 계속 그린다라는 의미에서 킬 체인인데요. 뭐 이런 거를 이제 도입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은 북한이 그 작지 않은 지역이에요. 북한 전역을 우리가 킬체인하기 위해서 다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면 인공위성이 한 400여 기 필요합니다. 설사 뭐 그 저 중심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인기, 항공기로 볼 수 없는 지역이 이제 저 중심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대부분의 미사일 운용을 하는 게 대부분 다 중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인기나 유인기 가지고 감청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있는 것만 해도 저희가 인공위성이 한 200여 기 가까이 필요하다. 결국 이제 못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그뿐만 아니고 타격 체계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아마 이제 그 킬체인이 정치외교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작전이고요. 그래서 킬체인이 결국은 뭐 군에서 어떻게 보면은 핵무기를 비핵 체계 가지고 비핵 무기 체계를 가지고 이제 방어하겠다는 논리인데 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게 이제 KAM들에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팩2, 팩3 그다음에 이제 중거리 요격 미사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이렇게 해가지고 쓰겠다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지금 아직 엘센 같은 경우는 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릴 거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 그거를
탐지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렵다. 실질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대응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당히 제한이 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미슬 디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국력의 문제예요. 효용 대비 그러니까 투자 대비 가성비가 낮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북한 핵미사일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는 진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건지, 뭐 KMPR이라고 뭐 항공 대량 그 응집 보복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응징 보복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뭐 김일성 을 찾아서 김정은이를 찾아서 김정은이 거처하고 있는 곳을 때린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감시정찰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때리는 것도 일반 탄도미사일 가지고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거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로서는 이러한 그 삼축 체계라고 하는 이런 킬체인 KMD, KMPR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적어도 핵무기를 우리가 갖지 못하는 이상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네. 또 이쪽 사회과학 차원에서 또 좀 말씀을 보태자면 그 킬체인 같은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참 어려워요. 뭐 설령 우리 방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군사 위성들을 공중에 띄워놓고 북한을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 이동식 미사일을 세웠는데 이게 훈련하기 위해서 세운 건지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운 건지 어떻게 판별을 합니까? 그 사실 보고 있어도 판단하기 어렵고요. 만약에 그게 남쪽을 향해서 발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킬체인을 이용해서 선제 공격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북한이 그걸 막고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북한이 이 공격을 하려고 했다고 인정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한민국이 전쟁을 도발했다. 정상적인 군사훈련 과정에 북한 남쪽에서 미사일이 날아왔다. 이제 이렇게 선전을 해대고 대한민국을 전쟁 도발국으로 매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참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 통수권자가 그런 상황에서 킬체인 작동하라고 명령 내리기 자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런 한계가 있고요. 물론 킬체인 그렇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아까 KMPR 세 번째 응징 부분에 대량 응징 전략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제 박사 논문 전공을 하면서 이쪽 부분에 굉장히 심취를 했던 사람이고 미국과 소련이 냉전 기간 동안 상호간 핵전쟁을 하지 않았던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상호 응징 전략 때문에 전쟁을 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전쟁을 막아준 최고의 1등 공신이 바로 이 상호 간에 작동하고 있었던 대량 응징 전략입니다. 기술적 한계점을 잘 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징 부분은 우리가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분야예요. 응징은 뭐 그 도발자 개인을 찾아서 정밀 타격할 때는 어려움이 따르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 응징이 아니거든요. 뭐 북한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파괴할 수도 있고요. 또 특수부대를 올려보내서 침투시켜서 뭘 할 수도 있고요. 또 대량 파괴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평양을 지도에서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은 정확성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소위 파괴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량 파괴, 정밀 타격, 참수 작전 이 다양한 방법이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더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금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반론을 하세요. 북한의 핵 공격을 당해서 이미 우리가 다 부서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응징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반론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응징 전략의 목적은요. 응징이 아닙니다. 응징 전략의 목적은 우리 남한을 향해서 못된 행동을 하면 반드시 당신들도 당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런 행동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징 전략을 잘못 이해하시면 자꾸 그런 그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분명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쪽에서 우리를 파괴할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보복할 수 있다. 엄두를 서로 이렇게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금 하는 정책에 대해서 뭔가 이게 아쉽다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이 기회에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뭐 큰 틀로 봐서 우리가 북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건 늘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북한이 지금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통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화 노력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대화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요. 대화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제재가 통하지 않고 있고 언제 통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늘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어야죠. 그게 억제입니다. 이 삼박자라는 것이 대화, 제재, 억제, 이 삼박자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 중에서 이 삼박자 간의 관계를 잘 이해를 못 하셔요. 이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억제는요, 이거는 이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기본. 우리가 대학으로 말하면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늘 하는 겁니다. 늘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때가 되면 대화도 해보고 때가 되면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러니까 위에 거는 선택 과목일 수 있지만 밑에 거는 전공 과목입니다. 이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드 대신 대화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참 이런 얘기는 정말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가슴이 턱 막히는 얘기입니다. 사드는 억제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고 대화를 더 열심히 하라 이렇게 주문을 해야 맞는 얘기인데, 사드 대신 대화하라, 이런 혼란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삼박자를 잘 지켜달라.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취임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니까 우리도 무력 시위하라 이제 이렇게 지시를 대통령이 하셔서, 사실 과거 보수 정부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제 무력 시위를 했죠, 우리도.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박자를 잘 맞춰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또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이 북한이 못 견딜 만한 제재를 한번 찾아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 박자를 잘 지켜나가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 정부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중요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딴마음 먹지 말고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이 삼자 간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해서 이걸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달라. 진정성을 가지고 균형을 맞춰달라.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억제력이라 하면 이게 군사적인 뭔가 실력을, 그게 이제 킬체인, KMAD, 뭐 KMPR, 동맹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저도 이제 뭐 아까 이제 뭐 정부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관련해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뭐 지금 그 새 정부에서 그 이제 국방 정책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북핵 미사일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그 킬체인과 KM들을 조기 구축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전자권을 환수하겠다. 뭐 이런 개념을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킬체인 KMD 뭐 굉장히 고비용 구조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능력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걸 구축을 해서 전자권을 환수한다. 그러면 뭐 저는 제가 보기엔 뭐 앞으로 10년, 20년에도 쉽게 못 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한계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기술적으로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 지금 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상당히 이제 미군에 많이 의존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작전 계획조차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이제 미군이 짜놓은 걸 우리가 이제 같이 그 훈련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군의 작전이라든가 전략 그런 작성 능력들이 굉장히 미흡하다. 미국도 지금 그 미사일 디펜스,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체계라면서 수십 년 동안 해온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하루아침에 뭐 KM들이 탁 해서 다 막을 수 있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히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히려 그 킬체인과 KM들을 구축을 해서 전자권을 환수하겠다가 아니고, 오히려 킬체인이든 KMD든 KMPR이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자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그런 군사적인 능력을 갖춰줘야, 그래야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역으로.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현재 전자권 환수도 아마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러한 북핵 미사일 대응 또는 우리가 전체적인 군 구조를 볼 때
오히려 전작권을 한수를 해야, 물론 이제 전작권 한수라는 건 이제 한미 동맹의 어떤 그 기초 아래서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해야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핵미사일 대응 체계도 구축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작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 참 미묘한 문제입니다. 전작권을 우리가 분리를 하지 않고 지금처럼 공동 대응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미국이 상당히 의존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의타심에 젖어서 독자적인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지금 뼈아픈 지적 아니십니까, 그죠? 근데 저 다 맞다고 봐요, 그 지적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군을 질타해야 되겠죠. 전작권은 언젠가는 분리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원해서라도 분리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는 것뿐이죠.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 이런 시기를 이용해서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갖추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 지적은 정말 뼈아픈 지적이에요. 우리 군이 정말 들어야 될 지적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이 상태가 아직 미비한 상태에서 전작권부터 먼저 분리를 하고 났을 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 이런 것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또 다른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같은 사람이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전작권을 다시 환수하고 분리하는 문제는 세 가지 변수, 이걸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싫든 좋든, 첫째는 북한이 보기에 지금처럼 전작권이 이렇게 공동체제로 묶여있는 것이 대한민국을 유린하는 게 더 용이한가, 아니면 분리되어 있는 것이 더 용이한가, 이걸 우선적인 변수로 따. 전쟁을 막는데 어느 쪽이 유리한가, 이게 우선 변수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요, 지금 체제와 전작권이 분리되었을 때하고 미국이 실제로 와서 개입을 할 가능성, 이 얼마나, 어느 쪽이 더 많은가, 이거 따져보시면 상식적으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이 전작권의 책임을 상당 부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파견되기가 쉬우냐, 분리되어 있을 때 미군이 파견되기가 쉬우냐, 이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실제로 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냐. 한국군과 미군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단일 지휘 체제 안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이길 확률이 높으냐,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복잡한 협력 과정을 통해서 공동작전하는 것이 더 이길 확률이 높은, 이런 것들이, 이거는 우리 국가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변수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말씀 자체는 100%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그 다음 변수입니다. 뭐 국가 자존심 얘기, 뭐 군사 주권 얘기, 또 뭐 바지가랭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 아저씨들 바지가랭이 붙들고 도와달라 그래야 하냐, 이런 얘기들은 다 우리 자존심에 속하는 문제고, 제 마음속에서도 그래서는 안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국가 생존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신중한 분석 속에서 전작권 문제를 다루어야지, 이걸 그냥 어떤 뭐 에모션 차원에서 전작권도 없으면서 뭐 주권 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식의 일부 젊은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에모션 차원에서 전작권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전작권 환수 문제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그 분석을 하면서, 야, 이게 치킨 앤 에그 게임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 전작권을 받으면은 그런 어떤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드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그런 능력을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영원히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게 어디선가 하나 돌파구는 있어야겠다. 맞습니다. 예,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선에선 그걸 깨고서 해야 되는데, 그 깨는 그 순간이 어느 때고 그것에 대한 기반이 뭐냐, 그 깨기 위한 기반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치킨 앤 에그 게임에서 실제로 어느 게 먼저인지, 어느 게 먼저 해야 될지는 아마 우리가 좀 더 뭐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충분히 일리 있는 네네. 말씀이십니다. 네. 네,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국제 정치 질서도 있고 국제 환경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국력이 커져야 해결될 수 있다.
또 주변도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 두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정책 당국에서는 분명히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겠지만 이런 위중한 문제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어서 실질적이고 실익 있는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이 논의가 그런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까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